전라수다 북한수다 8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추석 얘기가 좀 이렇게 하다가 끊어진 느낌이 있었어요. 전에.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이어서 명절 분위기를 한번 확 내보죠. 아까 성국 씨부터 그러니까 이쁜 여성 얘기가 나올 뻔하다가 이제 지난해에 아니 그 탈북할 때 그러니까 신단촌이 그 정도로 가난하다. 예쁜 여성까지 열차에서 그런 100원, 200원짜리 팔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다. 지금 100원, 200원은 중국 돈이 아니라 북한 돈. 북한 돈 그 아주 물 하도 없어가지고 막 이런 걸 팔더라고. 이른바 잡상인 비슷하게 된다는 거네요. 본론은 탈북을 못 시킨 게. 아니 다른 분들은 이렇게 가족 누구, 친척 누구 탈북 못 시킨 게 아쉽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성국 씨는 확실히 저런 거 때늦은 변명이라고 해. 그러니까 타이밍이 좀 안 맞은 거네요. 네. 변명하잖아요. 내가 다른 여자 얘기하니까 싫어하네. 제가요? 야, 이런. 그럼. 네. 하셨어요? 이 성국 씨의 이런 국면 전환은 이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저 태어날 때부터 안 해요. 야, 이게 천부적인 거예요. 반사적으로 어떻게 이런 멘트가 바로 나오죠? 나라고 천재예요. 네. 천부적인 천부. 에이. 그래서 추석 어땠어요? 방송에서는요 이렇게 빨리 받아쳐줘요. 그래요. 추석에 뭐 저도 이쁜 여자였긴 했습니다만 성국 씨를 못 만나서 물건도 못 팔아보고. 아이고 참. 추석에는 저는 계속 좋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가슴 아픈 건 전수 별로 없는데 제일 좋았던 게 제가 추석에 해마다 제가 산에 처음에는 시아버님에서 살다가 애 아빠가 없으면서 저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시집에도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에는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했는데 추석만 되게 되면 된 돈을 벌어요. 대목이죠, 대목. 그래서 그걸 된 돈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래서 저희는 저기 청진에서 저희가 공업품하고 그 바다고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차에다가 싣고 들어오는데 이제 고무산 초소 이런 데를 다 돌아야 고무산 초소. 여기서 살짝 지금 아까 된 돈이라는 게 질다 되다의 그 된. 찰진 돈. 근데 이제 추석을 타이밍으로 해서 새벽에 거기서 딱 떠나요. 그래서 떠나게 되면 제가 그때 하주라는 게 물건 하주. 운전수는 제가 사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거 2박 3일 쓰겠다면 뭐 하루에 7만 원씩 주고 사고 휘발유는 내가 다 대고 거기다가 또 대절비까지 주고 이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근데 북한의 운전수들은 되게 운전수 사람질하면 전봇대 꽃이 핀다 할 정도예요. 그렇게 성격이 못돼가 전봇대 마른 나무기 때문에 꽃이 필 일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운전수는 성격이 못돼. 이거 북한 얘기입니다. 북한 얘기. 북한 운전 기사들이 사람질을 하면 전봇대 꽃이 핀다. 이 정도로 성격이 이끌어졌는데 이분들도 그래요. 자기네는 그게 공장 차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배인이나 초급당 비서가 먹는데 자기네 그냥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그러니까 하주하고도 처음에는 되게 아줌마 우리 잘 갔다 오기요. 이게 뭐냐면 니네한테 잘 보여라. 근데 그게 결론은 휘발유도 왔다 갔다 왕복 140km인데 그거 분푸였어. 빵꼬나시 아까 북한의 도로라는 게 막연하니까 가다가 다야가 빵빵 터져요. 그걸 빵꼬나시라고 하거든요. 저 빵꼬나시 엄청 잘해요. 그거 다 풀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갈아가고 다리 밑 받치개를 달고가고 떼우는 거. 요리처럼 지렁이를 박는 게 아니라. 아니요, 저기는 그 타이어와 똑같은 꼬물을. 컵 같은 거를 갈아서 꼬물풀 발라서 딱 붙이고 자전거 그 다리 밑 받치개 그 두꺼운 걸 불에 달가서 거기다. 망치로 때리고. 망치로 때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운전기사는 떠날 때 이래요. 하지만 우리 이제는 한 배 탄 운명들이라고. 맞죠? 왜냐하면 아무리 공장에서 이 운전기사한테 야, 너 이 하주 돈 우리가 받아서 갔다 오라 해도 이 운전기사가 꼬기 시작하면 저희 돈을 못 벌어요. 그 운전기사도 따로 좀 찔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자기한테 찔러달라고. 근데 저희는 그 휘발유부터 시작해서 초소비까지 카바비까지 저희가 다 되는데 그게 이렇게 계산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차장사를 잘못하면 거꾸로 서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그래요. 거꾸로 쓴다는 게 이제 오히려 망한다. 이게 북한 말이 자꾸 나와서 탈북자 같으셔. 아니 이런 거 나오는 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는 이제 추석을 앞두고 한 3일 전에 출발을 해요. 그럼 이제 갈 때는 빈 차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뭐 장거리 가는 사람들을 모아요. 근데 모은데 이제 차를 일정한 거리 한 거리 딱 두면 사람들이 오를 때는 단속을 안 해요. 저희가 너 마음대로 타라. 그래서 한 자동차 뒷방으로 꽉 채워요. 그럼 이제 6톤급 그 동방어 적재하면 보통 7, 80명 타요. 그 쫙 가다가 무인 지경 있잖아요. 거기다 딱 시하면 자전거 적재함, 자동차 적재함 딱 따요. 그럼 저 요만하게 팔짱 딱 끼고 다 내려. 그럼 다 내려요. 그러면 이제 또 같이 가는 전문 카바꾼 이렇게 건장한 애 둘을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야, 내 돈 받아라. 그럼 걔네들이 이제 한 명씩 올리면서 돈을 받지. 그게 차 꼭대기에서 돈을 받으면 이쪽에서 돈 안 되고 이렇게 쑥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일거일조. 그래서 이제 돈을 받으면 이만한데 운전기사는 옆에서 하주가 돈 세는 걸 봐요. 아, 네가 서비를 70명 탔으니까 10,000원씩 받으니 700만 찍겠군. 그럼 딱 하게 되면 그때 벌써 운전수하고 윙윙하는 거예요. 절반을 딱 나눠요. 그럼 이제 시세 운전수 안주머니다가 다 여줘요. 아저씨, 우리 잘합시다. 뭐 그 다음은 이제 신나게 그게 바로 추석 3일을 전후에 가요. 가서 이제 물건을 싣고 그쪽에서 다 해가지고 이제 추석날 새벽에 여의 땅 하고 새벽에 한 12시에 딱 떠나요. 근데 이제 추석 날만큼은 사람들이 이게 조상을 다 찾아가니까 그 처서의 군대나 그 보안원들 자체도 술을 마셔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길을 항상 다녔으니까 얼굴 다 알잖아요. 근데 북한 보안원들이 특성이 서로 이렇게 뭐 좋은 일 있을 때는 살점도 떼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먹잇감이 있다 할 땐 돌변해요. 아줌마 날 언제 봤어? 이 정도예요. 잡아가고 안면 볼수. 완전히 뚜껑이가 되는 거 안면. 그래가지고 이제 야 가만히 있어라. 그럼 이제 오전 시간하고 점심 시간쯤에서 그 중요 초소 앞을 딱 거게 되면 벌써 보하는 얼굴이 벌게. 술로. 그러면 이제 그 북한에는 그 삼지연 둘죽술이라고 40%짜리 불안대라는 술이 있어요. 그걸 딱 내려가지고 자 이거 보하는 동지 이거 오늘 내가 이 안가이 최고란데 뭐 이러면 툭툭 쳐요. 그러면 이제 이 안가이는 아줌마 안에 안가이 제 토이 작아지고 토이 크단 말이야. 그거 이제 알았냐고 뭐 이러면서 얼새춤에서 가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냥 큰 말 해요. 휘발유 몇 킬로 뽑을까? 그럼 한 10리터만 뽑아라. 그럼 거기서 10리터 뽑아줘요. 그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짐 검사도 안 해요. 근데 그게 추석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제 처서를 통과를 해요. 진짜 휘발유를 빼준다고요? 그럼 그 지들이 또 내다 팔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는 근데 이제 보통 날에 그거를 통과하려면 야 20kg 뽑아라. 그거 한 산지 20kg 뽑아야지 뭐. 이러는데 뭐 추석에는 술 딱 갖다 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조상님 댁 가서 잘 빌라고 뭐 이러면서 그럼 이제 그날에는 솔직히 말하면 열의 야도를 통과를 해요. 그게 우리가 솔직히 말해 장거리 뛰는 사람들이 단속금을 안 싣고는 돈이 안 떨어져요. 그럼 이제 물건 밑에다가 퉁을 실어요. 퉁이란 게 동이잖아요. 동을 실는데 이제 그 쳐서서 깐지락거리게 되면 그 짐을 다 부리게 되면 우리 무상 몰수당하는 거예요. 안 부려요. 추석날만큼.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만도 오늘은 그래도 조상한테 가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 날인데 괜히 못되게 놀지 말자 이런 인식이 돼요. 그래도 어디쯤에 쭉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무산쯤 거의 들어오게 되면 또 이제 쳐서 보안원이 이제 나오는 게 다리가 이렇게 꽈배기가 돼서 나와요. 그러면 운전기사가 척 앉아있다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는 음주 측정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면 쫙 열고 술 마셨니? 그러니까 자기가 술 먹고 와서 남이 술을 먹었나 안 먹었나를 어떻게 측정하냐? 돈 달라는 거죠. 도둑놈 눈엔 다 도둑놈으로 보이잖아요. 아니 오늘 추석인데 니 오늘 술 먹었겠구나. 그런데 운전기사 그 보안원이 운전기사 문을 또 열고 이래요. 그러니까 북한의 음주 측정기는 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니 오늘 술 먹었냐고 운전기사 아이 보안원 동지 무슨 소리야? 눈이 이렇게 동거가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운전기사 저보고 눈치 대가 자기 이 사람. 그러면 그 도리어 그 운전수가 그 단속 보안원을 질질 안고 가요. 그 처소인데 자 오늘은 좀 대배 좀 푹 자오다 이러고 문을 쿡 닫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단속 처소는 토요일은 그 추석날만큼 조금 해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산소에 안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체 큰 장사 밀수나 장거리 장사는 추석을 타이밍을 해서 딱 됐어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남습니까? 추석 때 장사. 그러니까 추석 때 장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2011년에 제가 탈북을 했는데 그 전에도 보게 되면 그냥 한 탕에 한 300부터 500 정도? 그 정도로 번선을 끼고 한 1년 머리를 1년 먹을 쌀벌이를 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저는 추석이 좋아요. 그리고 추석날에는요 그냥 지나가는 차, 달리는 차를 매달리거든요. 북한에서는 산에 가다가 길이 볼잖아요.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 일단 뛰어서 일단 뛰어가지고 올라탑니다. 무조건 타요. 그러니까 그날만은 그렇게 매달려도 누가 욕 안 해요. 추석만 한국은 좀 인정이 좀 다 그런
그 대신에 이제 인적 드문데, 그러니까 걸어서는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차를 세우고 다 내리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도 빠져나가서 이렇게 올라타서 그런 거. 자, 지금 술 브랜드가 나왔는데 아까 삼지연 뭐라 그랬죠? 삼지연 둘쭉가공 공장이라고 회사에 있어요. 위연이라는 데인데 거기서 둘쭉술이 나오는데 그걸 북한에는 브랜드라고 해요. 브랜드. 그러니까 40%죠. 브란디 이렇게 불러요. 그게 둘쭉술이에요. 40%. 아니 보드카, 브랜디 하던가? 브랜디라고 했어요. 위스키 계열인데 이게 700. 증류주. 40도. 이 삼지연은 삼지연 폭포가 있는 데고. 이명수 폭포. 여기서 무슨 저 동계 아시안 게임도 한 번 한 적 있지 않나요? 아니요. 삼지연 체육관 있지 않나? 있었던 거 체육관 거기서 뭘 할 만한 정도는 안 되고요. 아니 백두산 밑에 스키장은 있어요. 그 정도일 뿐이고 거기는 답사수경지로 잘 되어 있고 경기로 뭐 아시안 게임이나 뭐 할 만한 그런 거 정도는 경기장 하나 경기장이 확장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큰 연못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삼지연 연못이 이번에 철길공사 하잖아요. 거기 삼지연 못가 그게 그렇게 돼 있고 그냥 뭐 백두산 쪽으로 돼 있고 뭐 좀 우리가 몇 회번에 얘기했던 게 구호나무 해가지고 나무 생짝 벗겨서 그냥 뭐 김일성 장군 맞아 이런 거나 같은 만들어놓고 뭐 신신한 바위에다가 또 정일봉이라고 써붙여서 그런 거나 돼 있지 와 게임을 할 만한 그런 거는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몰라 수다 북한 수사를 하면서 이제 탈북자분들끼리 이렇게 막 이렇게 맞아 그러고 웃을 때가 언제냐면은 지금처럼 무슨 삼지연 들쭉술 맞아 그런 거 있었어. 그리고 한 번은 지용 씨가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집에 중국제 홍매 테레비가 생겼다고. 홍매. 야 맞아 이렇게 그 브랜드 이름이 나오면은 상표 이름이 나오면 되게 막 옛날 생각난다 그러시더라고요. 홍매도 그래도 괜찮은 TV였어요. 그 전에 관식 TV라고 해가지고 삼지연 TV. 삼지연 떼부도 외국 때 순수한 북한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대동강 TV 유명했어요. 그 전에 전자관식으로 되어 있는 삼지연이라는 TV가 있었어요. 삼지연 TV. 진공관식. TV를 첫 켜면 한 5분쯤 있다가 관식인가를 달아오면서 나오고 무슨 전파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지식이 없어지면서 나오고 그렇게 해서 나오고 하다가 안 나오면 싸대기 몇 개 쥐장 때리면 옆에 때리면 나오고 또 한참 하면서 나오고 그런 이제 관식 TV가 있었는데 TV 뒤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유리관 안에 뻘겋게 달아오는 진공관 못 보셨구나. 대동강 누구래요? 그래 그거 갖고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왜냐면 북한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은 그 돈 없는 아가씨보다도 돈 많은 가부가 낫다 이런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러니까 생처녀를 북한에서는 신형대동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나이 먹은 아줌마 그러니까 시집가서 가부가 된 여자지만 돈을 잘 버는 아줌마들을 중고 토시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중매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야 신형대동강보다도 중고 토시바 낫다. 이게 뭔 모르는 생처녀보다는 그래도 경험이 많은 도시바라는 아줌마가 낫다. 도시바라는 거는 지금 저 일본 회사 일본 거를 더 좋다고 일본 산이 최고니까 북한에서는 한동안 80년대 중반 90년대 초반까지는 그 청년계 쪽으로 하면서 이제 일본하고 교류가 되면서 북한에 이제 일본 상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밀수소리를 하니까 추석날 밀수 기가 막힌 제목이에요. 화선 씨는 뭐 이렇게 장사 이런 거 해보셨나요? 저 추석날에 장사는 못 해봤고요. 그게 2000 몇 년도야? 97년도구나. 97년도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6월에 돌아가시고 추석이 바로 몇 달 후에 왔는데 이게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데 쌀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고난의 행군 거죠? 몇 년? 97년도. 97년 6월에 돌아가고 9월 요때 딱 지금 됐는데 밥이라도 한 사발 해서 올려가야 되는데 첫 번째 명절인데 첫 번째 추석인데 이게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다른 집들은 그래도 잘 사는 집들은 다 기름 냄새 풍기면서 음식을 하는데 저희는 저 밑에 동생들이 쩔망쩔망 있었어요. 죽을 맨날 먹고 사는데 이게 제사상에 밥이라도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농장밭에 나가서요. 그 벼를 훑었습니다. 동생들 데리고 가서 벼 머리맡에서 저쪽 끝으로 달리면서 손으로 벼 쫙 훑어서 여기다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걸 차고 이렇게 안쪽으로 쫙 훑으면 벼알이 안으로 막 보자기 차면 안 되고
우리는 그게 들통나거든요. 보세요. 자매관계에서 바지 위에 큰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꽉 맵니다. 흩어서 여기다 넣습니다. 몸 안에다가 이렇게 벼를 흩어서 안쪽으로 쫙쫙 훑으면서 밑옷에다가 이렇게 채워 넣으면 배가 나오고요. 바지를 이렇게 꽉 매면 누구도 모릅니다. 이게 도둑질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붙잡히기는 싫은 거죠. 도둑질하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제사상에는 올리고 싶어요. 밥 한 그릇에 벼를 흩어다가 그거를 말려요. 말려가지고 찧어서 벼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그래서 쌀밥 한 그릇 올려고 한 적이 있어요. 97년도에 그렇게. 마음 아프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그럼 이제 밥은 올리고 저 차는 어떻게 하셨어요? 차? 그러니까 저 반찬 못 올렸죠. 밥만 물하고 밥하고 국만 올리고 추석 대목에는 많은 물가가 올라가니까 아니 그 97년이니까 네, 술도 못 사서 그냥 맹물도 떠놓고 특히 고사리값 같은 거는 엄청나게 튀어요. 고사리 올라가는 산 사람 먹을 게 없으니까 97년도는 그런 집이 많았습니다. 그 해 추석은 진짜 제사상에 쌀밥 한 그릇 올리지 못해서 산소에 못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고난의 행군의 절정이라고 그때 가장 북한의 어려운 그 후로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저희도 그 후로는 조금씩 모아서 장사도 다니고 했었는데 그 해가 정말 힘들어요. 그게 아마 그 고난의 행군 이후에 이른바 이제 밀수 중국하고 국경이 좀 헐거워지면서 그러면서 사실 뭐든지 내다 팔 건 있잖아요. 뭐 토끼 가죽이든 뭐든 아무튼 외부에서 식량이 들어오니까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좀 없어지게 된 거죠. 제가 좀 있던 그 평양에서 일부 좀 국소수 계층은 조금 그 시기를 다르게 보는 각도가 있거든요. 아, 고난의 행군 시기를요? 네, 94년도 네. 김일성이가 죽은 후에 이제 북한의 공장들이 소고 공장 부속품 내다 팔고 뭐 하고 시작한 그 모든 해외적인 출로들은 중국 쪽에서 돈을 댔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이후에는 쌀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모두가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다 파는 시기였거든요. 총탄, 뭐 무기는 말할 것도 공장 설비, 전기선, 퉁 때문에 퉁이라는 게 동인데 집에서 개인 집들에서 재료를 해가지고 차 밑에 깔고 그 위에다 다른 걸 싣고 막 이렇게 국경연선지들은 다 나가는데 이자처럼 연선까지 가져 전선 작업해서 이제 거무사 조선이라는 게 총진 쪽이거든요. 거기를 통과해서 국경연선까지 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연선에 앉아서 뭐 선처리 뭐 하면서 다른 뭐 휘터리 금속 같은 것도 휘터리 금속 한 3kg짜리 이렇게 딱 해서 휘터리 포장 딱 해서 이제 나가면요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연선 쪽에서 진행되는 모든 작업 마약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것들이 나갔고 심지어는 기차가 되는 레일을 고정시키는 레일봇 레일 고정시키는 뭐 그것도 새 거가 아니라 그 레일 위에 박혀있던 침목에 박혀있던 걸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대당 얼마 폭탄 한 개 얼마 이렇게 돈이 막대하게 들어왔거든요. 엄청난 돈이. 그 박혀있던 새고가 아니고 박혀있던 것을 뽑아와야 된다. 네, 국경에서 그랬어요. 왜요? 그분 남조선에서 돈을 줘서 잘 아시네. 바로 현재 그때 당시로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할 당시였는데 김일성이 죽은 후에 다음날에 여기도 그 계엄령 선포를 하고 이제 거기 알맞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로 이제 저쪽에서는 뭐 제가 또 그쪽 분야에 좀 계엄령 선포를 했나? 그렇게 북한에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 김영삼 때 그 전쟁을 한다고. 엄청난 전쟁이 돼 있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전쟁 그 94년에 그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서지컬 어택이라고 그래서 영변에 핵시설만 도려내듯이 폭격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그게 굉장히 뭐 그때 해야 될 거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로 때리려고 그랬죠. 그때는 정말 북한은 무너지는 거였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틀리고 정말 최악의 상태로 달려가고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마지막에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뭐 중국에서 그 버스들이 와서 평양 함흥 운송도 하고 뭐 이런 사업도 했어요. 근데 아파트 건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밑바탕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바로 연선에서 동, 연, 알루미늄 이거를 싹 다 사들여가지고 이걸 아예 용광로까지 집에다 해가지고 그 공장이 있었어요. 그걸 녹여가지고 배를 떠서
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면 그걸 해령이나 회사 쪽에서 몸에다가 그 괴를, 그 많은 괴를 한 30-40명이 막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갑옷처럼 한 20kg를 이렇게 달았는데 빈몸처럼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가지고 여자들이 몸에다가 금괴를 15kg, 20kg씩 차요. 아무렇지 않게. 막 그러고 여러분 유선자고 하는데 엄청난 양이 들어왔어요.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밀수의 하나고 마약도 이제 취급을 안 한다고 합시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CCC라고 써 있는 러시아 CCC라고 하는 홍수군. 수은. 이게 뭔지 알아요? 수은. 핵입니다. 핵. 러시아산 핵. 이거 폭탄처럼 요만한 단지 안에 있어요. 이런 것도 그것도 사고 팔고 그랬다고요? 수은 밀수했어요. 아니 대표님. 자 요만한 깡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딱 뚜껑을 딱 열어서 싹 벌려서 딱 보면 렌즈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건 국가 내부 창고에 있던 것도 훔쳐서 그 정도까지도 판매가 되는.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게 흘러나왔다는 얘기는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탈북자 중에 송건 씨하고 제가 제일 세게 놀아간 것 같은데 CCC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CCCP라는 러시아를 의미하는 그때 당시 붕괴되기 전 러시아의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러시아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북한 내부에 이미 다 들어와 있던 것들이 기지에서 빠져나서 판매되기 시작한 무쇠똥이죠. 무쇠똥이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죽기 직전이니까. 근데 이걸 핵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다 데다가 파는 거지. 경찰, 군인 이런 사람들한테서 빼내요. 이게 내 장사해봐서 한다고. 그렇죠. 얼마에 빼내냐면 400만 주고 빼내요. 이걸 왜 우리가 또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싫은 게 이렇게 권력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거라도 빼서 먹고 살았잖아요. 아유, 성근 씨가 무슨 5년 몇 개월을 광산에서 고생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짓 하다가 지금 걸린 거고. 나도 장가도 못 가고 저희는 정말 순진하게 농촌에서 충성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내 제일 궁금한 게 무슨 일을 장사 안 했어요? 장사?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아니 왠지 장사한 느낌이 하나도 안 나. 여기는 막 잘 살았을 것 같아. 근데 아니 화선 씨는 무슨 도자기 대학 다니라고 했잖아요. 저희 아빠 엄마가 약간 인테리어 스타일이에요. 좀 공부만 하신 스타일이어가지고 고지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는 무조건 대학 가서 공부해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없는 속에서도 우리 언니도 보내고 우리 언니는 사대 보내고 나는 교대 보내려고 하다가 못 가고 경성도자기 갔는데 그 두 자녀가 공부하는 찰나에 지금 미공급이 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가 완전 저희 어머니 얼마 부지런하신지 아세요? 한 해에 감자를 1톤 넘게 하시고요. 호박도 1톤 농사 지으시고요. 땅이 있었네? 땅을 뚜졌어요. 76년도에 평양에서 쫓겨왔거든요. 그때부터 원송에서 정착하면서 땅을 동네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뚜졌다는 말은 뒤집고 개간했다. 근데 이거 개인이 딱 말씀 끊었지 죄송한데 이해를 똑바로 해야 될 건 땅을 개인이 가졌다는 게 아니라 국가에다가 나 이 땅을 쓰겠습니다 하니까 좋아 그럼 너희 그게 농사짓고 뭐 30% 너희는 가지고 70% 해라 했는데도 이만큼 많이 나왔다 하면 굉장히 부지런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는 그게 땅이 아니래요. 이렇게 돌, 채식장인데 그러니까. 빵빵 발파하니까 이 돌이 다 튄 거예요. 그리고 큰 돌은 다 실어가고 정말 잔돌이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어요. 그걸 엄마가 다 치우고 그거 치우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했어요. 아빠 엄마 매일 새벽에 나가서 그걸 돌을 다 담장을 쌌어요. 돌로 제주도처럼. 그리고 그 넓은 땅을 다 개간하신 거예요. 그 밑에. 그리고 돌 땅이다 보니까 그 땅이 기름이 그러니까 너무 지력이 없죠. 기력이 없으니까 맨날 거름을 지고 오르셨어요. 그게 산등성인데 거기까지 10몇 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오송에 내려가서 그걸 뚜져가지고 정말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감자를 그렇게 많이 하셨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시면서 우리 대학 공부 시켰는데 정말 지금 근데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같은 경우 같은 거는 이게 출시 성분이 나쁘다 보니까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민반에서 붙잡아다 놓고 우리 엄마 당연한 느낌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우리 엄마는 사상투쟁의 대상이 돼가지고 왜냐면 딱지가 붙은 맞아 화나네. 딱지가 딱 붙어서 우리 엄마는 그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땅 끄시는 거였어요. 저희 어머니. 오죽했으면. 그 할머니가 이렇게 굼을 한 이만큼 남기셨어요. 반지를 할머니가 예전에 엄청 잘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를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못 쓰게 했어요. 이걸. 이 할머니가 50년대 전쟁을 겪으면서도 그걸 못 쓰게 해가지고 엄마는 그걸 계속 명작에 가지고 있다가 딱 할머니 돌아간다부터 그걸 꺼냈었어요. 그러니까 미천이 있는 거예요. 7, 80년대 굼 이만큼 있다는 건 완전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미천으로 장사를 하려고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막말하면 우리 북한에서는 돈주들이 완전 유명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요. 그 돈 미천으로 좀 장사하자고. 집에 사람들이 엄마들이 맨날 찾아와요. 그 돈 어떻게 해서 우리 뭐 이번에는 큰 거 좀 합시다. 우리 엄마 무서워서 못해요. 한탕 딱 뛰면 이민반에서 바로 와가지고 여명해서 사상투쟁에 우리 엄마 내다 세워놓고 사상투쟁해 하고.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토대가 나쁜 겁니까? 저희 집은 완전 악질. 지주. 악질 치한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지주 인텔리.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5분이 있었는데 다 몰락하셨어요. 근데 큰 외할아버지가 조만식 선생님 비서로 활동하셨어요. 조만식 선생. 조선민주당의 조만식 선생님. 비서였으면 그때 완전 김일성이가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대요. 그래서 평양 고려 호텔인가에 연금됐다가 그때 살해당했죠. 그때 조만식 선생님이 저희 외할아버지, 큰 외할아버지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가라. 거기 가서 해결 방법을 찾아라. 여기서는 아무래도 희망이 안 보인다. 남한에 내려가서 뜻을 같이 할 사람들 찾아가지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 큰 외할아버지를 내려보내셨는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전쟁 전에 내려오셨대요. 그 때문에 할아버지 형제들이 계속 북한에 감시당한 거예요. 전쟁 때 붙잡으러 그러니까 이 천정 위에 올라가서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일성이가 잡아서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조만식 선생님이 붙잡힌 다음에 그 전쟁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거려 호텔에서 총살 당하셨다고. 북한에서는 완전 나쁜. 그래서 저희 진짜 나쁘다. 저희 엄마 아빠는 정말 불쌍하게 사시다. 그러면 북한에 왔어요?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다잖아요. 북한에서도 고당 조만식 선생을 아나요, 사람들이? 알죠. 조만식 선생에 대한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전번 뭐 추석 편 찍을 때 잠깐 휴식 시간에 끝나고 가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방송에서 너무 그런 말일 것 같아서 안 했었거든요. 조만식 그 선생 나오는 그 영화에서 김일성이 빨치산들이 조만식 선생 그 같이 하던 일당들을 처단하고 잡아서 숙청하는 그런 이제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조만식 선생 그 같이 하는 그 협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그걸 나쁜 장면을 찍은 거예요. 뭐 무슨 장면이 있나? 추석날에 무슨 데모를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이제 뭐 하는 그걸 폭탄 투하해서 이제 죽이자 뭐 이런 데서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집결하는 그 모임 장소에서 죽은 자는 죽고 뭐 산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멸공을 뭐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 조만식 선생 영화 나오는 영화의 한 대목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장소를 덮쳐서 조만식이 뭐고 다 체포하는 장면이 그런 영화가 있어요 북한에 실제로. 그러니까 굉장히 반동적으로 이제 엄청난. 그러면 이 영화는 뭐예요? 그 일부러 남쪽에 사람을 보내갖고 조만식 선생을 구출해오는 영화도 있잖아. 진구가 남쪽에서요. 진구지 조만식 선생님. 조만식 선생은 그 거물간첩, 김삼룡, 이주하 그리고 조만식 선생을 서로 맞바꾸기로 하자. 그게 1950년 6월 28일인가 29일인가 그랬는데 25일날 6.25를 딱 터뜨린 거죠. 네 기억나다. 이게 있어. 조만식이가 전향을 하지 와서 그런 영화 있어요. 북한에 와서 맨 처음에는 김일성이하고 완전 사상이 다르다가 와가지고 김일성이 한데 막 진심으로 감동돼가지고 그건 김구 선생이죠. 김구 타도랑 굴뚝에랑 쓰는 조만식이가 전향을 해서 한경도 위원장이 이제 큰 자리를 줘요. 그러면서도 배은망덕하게 김일성 장군님을 또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그런 줄거리가 있어요. 북한 영화 중에. 그러니까 북한 영화는 아무튼 고당 조만식, 백범 김구 두 분을 아주 무슨 무서운 그 철저한 민족주의자로 해가지고
공산주의에 맞지 않는 반동군자로 이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한다. 네. 선아 씨는 그래서 그 친척분들, 작은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들 이렇게 다 만나 보셨어요? 내려와서 다 만났는데 다 돌아가셨어. 우리나라에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어요? 네. 그럼 처음에 탈북했을 할아버지한테서 용돈 받아본 적이 없어요? 10만 원 받아봤어요. 사망하셨다잖아요. 그 처음에 탈북했을 땐 살아계셨고. 예, 제가 어떻게 탈북했는가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랄 때 김일성이를 욕하면서 자랐어요, 북한에서. 네. 왜냐하면 그 지금 할아버지 엄마가 저희 어머니를 키우셨거든요. 네. 그리고 하도 출신 성분이 나쁘다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출가가셨어요. 우리 엄마를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시집 가셨거든요. 네, 못 사니까. 네. 그럼 못 살잖아요. 엄청 나쁜 집안이니까. 그래서 그 할머님이 김일성이 나쁘다는 거 아니까 우리 어머니를 사상적으로 교육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김일성이는 나쁜 사람이다. 저 초상화 가리키면서 김일성 이름에서 자랐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출신. 북한에서 굉장히 특이한. 저는 좀 특이한. 그리고 그 할머님이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조마식 선생님도 옛날에 기독교 교회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도했어요, 할머님. 어릴 때 6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님이 계속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알지 못하는 사람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면서 쭉 그러면 할머니가 왜 저러시지? 엄마 보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기독교 신자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북한에서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엄마 나이 또래 기독교 신자야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한국에 오니까 알게 됐어요. 할아버지들이 다 그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셨던 거예요. 그걸 모르셨군요. 네, 저는 그렇게. 근데 할머니는 자기는 기도하면서 엄마한테는 그걸 안 가르쳐줬어요. 왜냐면 그 험한 북한에서 우리 엄마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너무 막막하니까 그냥 엄마한테 너는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근데 우리 어머니 자체도 성분이 그러니까 사상이 안 되어 먹었어요. 북한에서 말하면 사상이 안 되어 먹은 거지. 그냥 저 김일성이가 외할아버지랑 뭐 친구야 이러면서 엄마가 저희한테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할머니는 평생을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아들들이 올라올 거다. 그래서 꼭 올 거다. 진달래꽃. 꼭 올 거다. 일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큰일 하실 거다.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는데 제가 중국에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찾았거든요. 그 할머니 이름이랑 할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대한쪽 십자에다가 이산자가지고 등록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찾았는데 정말 초민 할아버지가 미웠어요. 솔직하면. 미웠다고? 밉죠. 엄마 생각하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어찌 생각해서 보면 그냥 우리 한국 조선의 비극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뭐 할아버지 탓도 아니고 엄마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통일된 아픔을 지닌 우리 민족이 그냥 하나의 큰 비야. 그러니까 그 비극적인 스토리지 그게 누굴 탓하고 그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할아버지들이 월남하시는 바람에 화선 씨의 부모님은 평생 감시 대상으로 살면서 힘들게 사셨죠. 그러니까 힘들게. 평양에 그 만수대 언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엄청 큰 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옛날에 잘 사셨나 봐요. 큰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강제 철거를 당했대요. 근데 북한에서는 보통 강제 철거 당하면 새 집을 줘요. 근데 새 집도 안 준 거예요. 그러면 80 넘은 할머니가 조그만 손녀를 데리고 갑자기 한지에 나앉게 된 거예요. 북한에 이런 스토리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집을 줬어요. 다 주는데 할머니한테만 집이 안 차려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길가 돌아다니면서 벽돌을 한 장씩 주워다가 집을 만들어서 조그맣게 집을 만들어서 평양에서 사셨대요. 근데 그마저도 추방시키고 나가라. 나가라 해서 원성으로 쫓겨나셨고 70년대 초엽에 당내 교까지 숙청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 유일사상책이라고 해서 김일성이를 세우는 과정에서 엄청난 숙청물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조만식 선생 일가 그쪽 이생들이 만수대 쪽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만식 선생이 항상 그 평양정에 있는 만수대 쪽에서 나와서 해방연설을 하셨고 해방운동 하셨고 이제 그거 많이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그 대동 옥류다리를 건너서면 그 조만식 선생하고 그 이제 족대를 두었던 그 이제
김일성이한테 그 전 재산을 기부하고 했던 그 여자의 그 집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그 지역은 다 그 이제 민족주의 운동을 하던 분들의 기본 활동도였어요. 그러니까 화선 씨의 그 집안은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가운데 대표적인 적대 계층. 가장 핵심 계층이네, 뭐 지금. 핵심 적대 계층. 네. 아이자 말하는 거 들으면서 저 솔직히 북한에서 우리 같이 살았더라면 저는 만약에 무서웠을 것 같아요, 하선 씨가. 하선 씨 집 앞으로도 전 지나 안 갔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대화가 조금만 있어서 하선 씨는 당장 우리는 신고했을 거야 아마. 당년에 갖다 모임에다 갖다 넣었을 거야 아마. 아예 이렇게 세상에 저런 집, 그러니까 아예 상대를 안 했고 하선 씨네 집 앞으로는 지나도 안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친구들이 항상 그 쫓겨난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평양에서 쫓겨나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은 우리 엄마랑 친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친구는 항상 좀 바보, 많은 동네에 바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사람들 아니면 쫓겨난 사람들밖에 대화를 안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었던다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하다가 사상투쟁 올려놓고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자식 있는 사람 비판하는 건 최근에는 조금 좀 심사숙고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식이 자기 엄마가 비판받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기분이 정말 더러워요. 근데 그래도 계속 그랬다니까. 그건 정말 우둔한 놈들이야. 그게 그게 너무 많이 하셨어요. 미개하다 정말. 근데 우리 부모들 계층은 하선 씨 부모뿐 아니라 우리 부모들은 토대가 너무 좋아요. 북한에서 알짜발찌잖아요. 정말 토대가 좋고 아버지 엄마가 다 노동당원이에요. 어릴 때. 그래서 저희 아버지 엄마도 그렇게 고지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제가 결혼 전에 보게 되면 그때 배급을 안 줬어요. 이렇게 막 TV에서 막 저는 그냥 오만개리 말이 때는 배급 따지면 맨날 나오라니 막 이렇게 하면 아버님이 좀 우리 집은 그러면 큰일 나요. 예. 저희 집은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그런 거예요. 야, 그따 소리 나가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버지 세대는 뭐 배려 다 받았는데 우린 배려 받은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저를 항상 걱정한 게 얘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상이 머리에 차려다 어떻게 이런 가문에 저런 애가 나왔냐. 아버지가 늘 걱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앉아 술 잡수면 야 나는 저 우리 딸 때문에 걱정이다. 왜? 그러니까 쟤는 말리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지 모를래.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예언이 맞았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남조선까지 굴러 들어왔어요. 저 여기까지 왔잖아요. 말려도 그리고 이제 저는 올 사람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제가 막 그쪽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계급도 아니고 정말 밀수도 하고 제가 장사했던 얘기 했잖아요. 그거는 북한 여성들의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건 고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 데리고 저는 좀 괜찮게 살았어요. 밥술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저를 아시는 사람들은 저를 보면 야 어떻게 와? 이렇게 놀라신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안 올 사람인데. 올 사람인데 이 집의 가정적 배경이나 얘 환경 이걸 보고 근데 저는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예견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들은 다 그렇게 고지시거든요. 저희 부모. 소라 씨랑 제가 배경이 좀 비슷해요. 네. 지대가 좀 지역이 좀 틀려서 우리 정말 저희도 이제 빨치산 가족이잖아요. 김일성이가 이끄는 항일 빨치산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아버님이 혁명가 끝나고 나와서 자기 어머니 저한테는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이게 그 산소에서 이제 그 아버지도 임종을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1년 전이니까 추석 때 이제 산에서 이제 할머니한테 말씀드리면서 아유 어머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다 뿔뿔 흩어지고 다 이제 그 종점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집안에 장남인 우리 이게 아들 하나 할머니 손주 큰일 났네. 이사해서 살기는 힘들 것 같고 이게 항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늘 저쪽에 생각이 다른 생각만 하고 있고 머리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머리만 자꾸 돌아가고 큰일 났네요. 어머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도 보낼 땐 보내고 갈 땐 가야겠죠. 제가 아버님한테서 받은 힌트 같아요 그게. 그리고 아버님 얼마 안 있어서 다음에 돌아가시고 아버님 추적도 못하고 이제 산소도 못 받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을 떠나게 됐는데 그게 그것이 굉장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손아 씨랑 저는 이제 나이도 동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시대에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똑같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그 이제 선대 우리 부모들이 이제 뭐 수령과 당 조국에 이제 충성했지만 우리한테까지 그 이제 올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한 며칠 전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70이 넘으셨는데 제가 지금 중국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아직도? 선아야, 조국을 배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내가 그래서 속으로 야, 불행만 가져다 준 조국인데 아직까지도 속은 채 살고. 그래서 제가 사람이 그래도 이게 정도가 비슷해야 아버님 사실은 아버지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 말 하시면 전화기를 끊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랬어요. 조국을 배반하지 말아요. 이제 그 제가 기자 활동할 때 북한하고 전화를 하는데 웃겨 죽겠어요. 북한에서 그때 그 위성 발사를 했다고 하면서 위성 발사했어요. 그래서 빨리 뉴스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막 하느라고 막 이러는데 이자 정보팀에서 먼저 전화를 연계가 돼가지고 자기 그 동생 언니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언니 그래서 그 전화 그 미사일 발사하는데 돈을 얼마 들어갔어요. 야야야야 그렇게 비싸도 우리 조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 떨쳐지고 아니 뭔가 설사 멍멍하고 나쁜 놈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끝까지 지키고 있고 너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들어간지 아냐고 뭐 저는 지금 정보를 주민들이 기사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 입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답답하니까 그 세뇌된 걸 지금 교육을 시키느라고 언니 그게 언니들의 피땀을 빨아내고 그게 나쁜 거다고 하니까 야야 그런 말 하지 마. 난 남조선에서 우리를 잡았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고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전화를 합니다. 친구하고 전화하면 야 뭐 한참 말하다가 어떨 때는 그래서 우리 당이 고맙지 우리 당이 세상에 벌어먹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이때는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같은 정보원끼리도 같은 한국에 전화를 하는 사람끼리도 얘 스파이라고 하는 거 지들끼리 알아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걔가 믿을 수 없으니까 얘가 있으면 얘도 전화하는 애 맞는데 그래도 생뚱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화 얘기가 나왔는데요. 비밀 이야기 막 하고 있어요. 아니 군사 전문가인 양욱 의원이라고 양욱 저기 종편에 보면 이제 평론하는 양욱 의원은 저한테 북한에 뭐 삐라 이런 것만 뿌리지 말고 돈이 되면은 전화기를 개통해서 확 뿌려버리면 그거가 최고일 거라 그러던데. 그러면 절대 회수 안 돼요. 그거. 아니 그 회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북한 내에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진실의 정보 양을 늘리면 되는 그것만 한 게 없다는 거죠. 최고죠. 그 괜찮은 아이디어입니까? 전화기째 그냥 확 뿌려버리는. 저희가 이제 평양 지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작업하다 보니까 이제 차에다가 뭘 좀 장비들을 싣고 이제 개성 쪽으로 좀 나오면요. 대한민국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38선계 좀 인접한 지역들의 중계탑들을 좀 세우면요. 금방 송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통해서 칩하고 좀 해서 그 자유폰처럼 해서 들여보내면 뭐 이제 좀 기구에다 해서 띄워보내도 핸드폰 같은 걸 안 받치거든요. 통화가 되면 다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송출탑만 좀 세우면 금방 통화가 다 돼요. 그 위성전화 보내면 됩니다. 그냥 위성전화 보내면 위성전화는 어디선지 잡히니까 다 사용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1분하고 다른 쪽으로 가서 여기서 2분하고 쫙 가서 여기서 몇 분하고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하고 그 사용법은 다 알겠죠? 선수들이. 위성전화는 그 군복무를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근데 위성전화는 위험하지. 놀라운 건 갤럭시 S2를 거기다가 신호는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혹시 될까 해서 카카오톡도 설치하고 뭘 또 해가지고 저 많은 양의 영화도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럼 우리나라 쪽에서 이게 알아보니까 파장 쏘면 이게 38선 쪽으로 다 붙어야 되거든. 안 되거든. 알아보니까 그걸 회수된 사람이 다른 거는 그래도 뭐 물건 옮기다가 회수됐다 어쩌다 하는데 그건 회수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없냐면 조그만 재미나니까 집재산인 거예요. 그게 텔레비 집재산. 그걸 영화도 보고 거기다 있으니까 갔으니까. 그리고 USB가 하나는 PC에 USB 퍽으로 돼 있고 하나는 갤럭시 S2 딱 꽂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USB도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탁 꽂으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핸드폰도 버전이 좀 좋은 거 이렇게 보내고 하면 그 집 재산이에요 그냥.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앉아서 하는 소리인데 저희 동생 저 가족하고 통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북한에서 저희하고 통화하는 거는 중국 저 핸드폰이에요. 전화는 전화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 얼굴 너무 보고 싶어서 야 내가 한국 스마트폰을 보내줄게.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아니 이러는 거예요. 왜? 발견될까봐 무섭대요. 그리고 이게 한국 핸드폰이라는 거 알게 되면 언니 이게 의미가 다르대요. 중국 핸드폰은 밀수꾼들이 다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저희가
90년대 후반부터 제가 핸드폰을 사용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핸드폰은 아직은 뭐 따그닥 있잖아요. 따그닥 해수당하면 그런 것 같아요. 가서 머리를 숙이고 욕, 죽어수다고 욕 몇 마디 먹으면 돼요. 너무 많으니까 사용자가. 한국 핸드폰 의미가 다른 거예요. 동생이 막 떨어요. 언니 싫다 이래. 저 보내겠다는데 보내지 말래요. 똑같은 폴더폰도 중국 거는 마음 놓고 써도 한국산에 에리컬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에리컬. 중국 삼성이나 에리컬. 중국 거. 그러니까. 중국 거 사실. 아니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말하니까 무조건 안 돼 하는 거예요. 전화니까. 근데 내 남자 동생은 야 너 핸드폰 내가 하나 보낼까? 오 누나 그럼 좋지. 그럼 몇 개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없으니까 좀 이렇게 뭔가 위시되고 뽐내고 싶은데 이게 뽐내고 싶은 게 핸드폰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없다고 좀 달라고. 핸드폰 있으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는데 나. 웃긴 건 중국 브로커가 이게 나쁜 사람들 전화를 하자면 요 중국 사람이죠. 여기 북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중국 전화기를 개통해서 북한 사람한테 보내줘야 통화가 가능해요. 그렇죠. 여기 거는데 얘가 전화를 꺼면 못 걸어요. 못 걸죠. 그러니까 얘한테 걸어가지고 얘가 전화 좀 하게 해달라. 그럼 얘가 어떻게 연락해갖고 얘가 전화기를 켜요. 그러면 답답하니까 네가 얘 없애버려야 돼. 네가 전화하고 볼 때 나한테 전화해 하고 국제 전화를 개통해서 주고 싶은데 이 중국 사람이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럼 중국 사람이 그렇죠. 딱 여 사람 꼴쳐야지 전화 딱 할 수 있게 딱 해놔가지고 답답하죠 정말. 그리고 북한 사람이 쓰는 전화기 요금은 중국 사람이 중국 우정국에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이 안 내주면 저짝이 신호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하고 직방 연결할 때도 그쪽에서 국제전화 신호가 와요. 신호가 딱 끊어져요. 그럼 제가 걸게 되면 10번을 걸어야 겨우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한테 10번. 예, 제가 막 부탁하는 거예요. 아저씨 이게 돈이 없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야, 내 전번에도 100원이었는데 뻥이에요. 알지. 100원이었는데 그럼 결국 돈을 보내달라는 그럼 또 이제 20만 40만을 해줘요. 그러면 저쪽에 통화를 한 1원이나 10원이나 넣겠죠. 당연하죠. 저희는 이제 가족하고 통화하는 것도 이렇게 사방팔면에 돈을 띄워요. 맞아. 정말 그런 문제가 또 있다. 좀 안타까워요. 가족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족들과 통화하는 거는 참 저희한테는 일상적인 일인데 그게 어떤 분들 탈북자들한테는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고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휴대전화기 얘기는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꺼내본 건데 이거 다음 주에 한번 정말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는 탈북자들 참 많습니다. 탈북자들 속에서 북한과 휴대전화는 이거는 그냥 생활이나 같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이 얘기 궁금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음 주까지 일주일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스타 북한스타 86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